오늘 미국 지수 3대 지수 모두 플러스로 올랐습니다. 어제 나스닥 2%좀 넘게 빠졌는데 오늘 3% 가까이 올랐어요. 보합이었던 다우도 뭐 2% 근접해서 1.8%, 1%였던 하락이었던 S&P도 2.14. 어제 이렇게 내려가면서 아시아 시장에 영향을 받았었는데 유럽 시장 넘어오면서 좀 보합, 이거 혼조세, 상승과 하락이 섞여 있던 것들을 완전히 뒤집고 다우지수 위로 올라갔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볼 건 원자재 가격이 급격히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보시면 WTI 텍사스 중진류 같은 경우에도 거의 8% 빠졌거든요. 7.9. 최근치를 보면 24일날 침공으로 인해서 급등했던 유가가 여기 보시면 이때가 25일이거든요. 2월 25일. 이때 퉁 튀었던 요때로 다시 회귀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침공 이전으로 회귀했어요. 유가가.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그때하고 지금하고 변화는 뭐냐면 하루 증산량은 똑같습니다. 하루 40만 배럴 증산하고 그 변화가 없다고 얘기를 했죠. 미국이 중동에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뭐 승인된 게 없고 변화는 하나도 없는데 하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미국이 러시아에 대해서 금수 조치를 했다는 겁니다. 에너지에 관련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다시 회귀했거든요. 결과적으로는 크게 놓고 보면 석유 입장에서는 안 좋은 쪽입니다. 방향성에서 놓고 보면. 왜냐하면 금수 조치를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변화는 없는데 이렇게 처음으로 회귀했다는 뜻은 그만큼 에너지 상승 압력이 그 이전에 이제 러시아 침공하기 전보다 낮아졌다고 봐야 되겠죠. 상황 추이는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되겠지만 에너지가 무조건 올라갈 것이다라고 난리를 치던 그런 이슈들이 조금 사그러들지 않을까, 그런 기대는 좀 해볼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뭐 급등했던 금값도 아래로 세차게 내려왔어요. 결과적으로 우크라이나 텐션,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관련된 전쟁 이슈 이전으로 모든 것들이 다 회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다만 중국 쪽이 조금 안 좋습니다. 지금 러시아 주가는 뭐 러시아 장이 안 열려서 멈춰 있는 상황이고, 어제 상해 지수가 대폭 큰 폭으로 내렸어요. 보면 4% 막 넘게 빠졌기 때문에. 근데 이 이슈는 결과적으로 이것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서울신문 기사고 3월 16일자 기사입니다. 이건 누가 올리셨냐면 류지영 기자하고 오다란 기자께서 올리셨는데, 이 기사가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러시아 지원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혼자만 이득 챙기려고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전쟁 어떤 형태로든 지원을 하게 되면 제재를 하겠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재를 하게 되면 중국 기업이 타격을 받을 것이다, 이런 것 때문에. 근데 중국은 보시면 거짓 정보를, 그러니까 중국의 러시아 지원 등이 거짓 정보로 근절해야 된다. 그러니까 중국은 그런 의사가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뉴스 보도를 보다 보면 군사 지원은 아니지만 그런 다른 무역과 관련된 군사 지원 이외의 다른 것들은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형태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정확히 어떤 형태로 진행될지는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주가가 아래로 세차게 내려오는 거 보면 일단은 선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시장에서는.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이 걸려있는 부분이 있긴 한데, 기업 제재가 중국 자체 내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이상 일정 부분에서는 러시아를 도와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하게 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터지기 전에는 중국 지수가 상대적으로 투자할 만한 매력도가 있는 지수였는데, 최근 추이를 놓고 보면 중국 지수 같은 경우는,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포지션 축소를 하거나 철수를 해야 되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무조건 부정적인 부분만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중국 지표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게 월요일 날짜로 나온 게 보면 직접 투자, 외국인 직접 투자 보면 4월 지표가 급등했죠. 여기 보시면 그 이전 지표보다. 밑에 내려가 보면 이게 리테일 세일입니다. 소매 판매도 급등했습니다. 기대치보다 훨씬 높아요. 직전치보다도 높지만 기대치보다도 높습니다. 밑에 내려가면 요거는 고정자산 투자거든요. 이것도 보시면 기대치보다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지금 그 이전 나온 수치보다도 높게 나왔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산업생산이거든요. 이거 기존 수치보다도 훨씬 더 높게 나왔고 기대치보다 훨씬 높아요.
실업률이 약간 올라간 게 마음에 걸리긴 하지만 오미크론 상황이 조금 있었던 부분을 감안하면 다른 산업 생산이 이렇게 잘 움직이고 있다는 관점에서 놓고 보면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닌 거로 보여요. 그래서 중국이 PMI 지수 50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유럽이나 미국은 그렇지는 않은데, 그래서 우려할 수 있는 상황이 있긴 한데 무엇인가 경제는 좀 돌아가는 쪽으로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그 신경을 쓰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고 있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소매 판매가 급증했거든요. 그래서 한쪽 방향으로 세차게 내리꽂을 것이다 라고 하는 방향보다는 일단 상황 예의 추이를 보고, 중국 지수는 예의 추이를 보고 포지션을 줄이거나 철수하거나 이런 결정을 해야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표는 뉴스 보도가 안 떴거든요. 좀 상황은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 얘기는 뒤에 잠깐 하고요. 여기 보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건 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토 가입을 하지 말라고 러시아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협상안을 수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로 뉴스 보도를 흘리는 것 같아요.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이미 전쟁이 터지기 전에도 나토 가입에 대한 부분은 불가능하다고 하는 메시지들을 많이 던졌는데, 당장 그렇게 되지 않을 그런 상황이 하여튼 어떤 형태로든 전쟁이 터진 게 가장 큰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협상으로 좀 다가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키이우의 그 폭탄 세례를 퍼붓고 있는데 곧 수도로 진입해서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터질 것 같긴 한데, 수도 점령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남부 쪽에 있는 지역은 마리우폴 빼고 그 옆에 있는 헤르손이 장악됐다거나, 그 옆에 또 도시 하나 있죠. 거기 장악된 걸로 보면 남부 쪽 전선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북부 쪽보다. 어떤 형태로든 협상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러시아 국가보도 얘기가 막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핵심 포인트는 단기적으로 만들어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 기사를 하나 들여다볼까요? 연합뉴스 기사고요. 3월 15일자인데 차병석 기자께서 올린 겁니다. 여기 부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여기 보면 뭐 루브라 가치가 이미 폭락했다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고, 그런데 어제 환율 시장 보면 루브라 가치가 달러당 106루블로 내려왔습니다. 일단 저도 이게 어느 정도 튈지 내려올지가 궁금했는데 내려왔는데, 이게 사실 지금 현재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루블라 거래량을 보면, 여기는 지금 거래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 확장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3월달 2월 24일날 전쟁 이후에 루블라가 이렇게 좀 거래가 지금 급등했다가, 이전에 있었던 거래량 터지기 전이죠. 2월달에 있었다가 지금은 루블라 거래량이 거의 없어요. 시장에서 루블라 거래를 안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미적지근한 상황에서 만들어진 환율이 과연 이게 실제 환율을 의미하느냐, 이거는 판단하기가 좀 모호한 상황이고요. 다만 급등하지 않는다는 그런 부분은 그나마 다행이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것처럼 실제 시장에서는, 글로벌에서는 이미 루블라는 거의 가치를 잃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일정 부분은 이런 얘기가 나오죠. 루블라는 러시아 밖에서는 이미 가치가 사실상 없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일단 일견 의미가 있다는 뜻입니다. 거래량을 보면. 그리고 여기 보면은 1억 1,700만 달러 상당의 달러 외화 표시 채권 이자, 지급할 이자가 이 정도라는 얘기겠죠. 달러 표시 채권 이자 지금 만기일이 오늘 16일인데, 요거 이외에 외화 국채 만기 시가 도래할 때마다 디폴트에 빠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요 부분은 약간 다르게 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3월 4일자 기준으로 러시아의 외환 보유 계획이 6,430억 달러예요. 6,430억 달러. 여기 보면 이자 지급이 1억 달러라고 그랬잖아요. 이자 지급 1억 달러. 보유한 게 6,400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자는 충분히 지급하고도 남는데, 문제는 이미 보도에도 많이 나왔지만 이게 금입니다. 이게 1,320억 달러가 보유한 금이거든요. 금으로 들고 있는 거니까 이거는 러시아가 언제든지 처분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한 1,500억 달러 정도, 왜냐하면 위안화 채권 한 170 몇 조를 들고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게 한 3,400억 달러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한 3,000억 달러 정도 가까이 무엇인가 지급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다만 루블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달러가 없는 거죠. 위안화는 더 돼 있는데, 그걸 한 3,000억 달러가 묶여 있는 거죠. 외환보유고에게.
중요한 거는 이 외환보유고가 들고 있는 상태에서 현금은 있는데 지급을 못하는 거니까 이거는 어떻게 생각해보면 흑자부도입니다. 돈은 쥐고 있는데 자기 금고 안에다가 돈은 넣어놨는데 그 돈을 끄집어내질 못하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하고 협상하는 과정에 전쟁이 그만두는 것도 있지만 스위프트에서 일정 부분 러시아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보유고나 이런 것들을 처분할 수 있는 어떤 조건들을 제시할 겁니다. 당연히. 그래서 그 휴전으로 가는 상황이 진행되게 되면 외환 보유고액이 일정 부분 풀릴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감안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입장에서 놓고 보면 서방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계속 전쟁을 지속할 것이다라고 하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다만 그 상황에서 외화와 관련된 국채를 먼저 상환하고 다른 영역에 쓸 수 있도록 만드는 뭐 그런 형태로 진행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실제로는 부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상황이 진행되는 것에 따라서. 그래서 실제로 국가부도가 러시아한테 큰 영향을 미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은 개인적으로는 일단 시간이 지나서 협상 휴전으로 가게 되면 이건 의미가 없는 얘기다. 다만 시차를 두고 계속 진행되면 될수록 서방 쪽에서 지금 여기 그 러시아 안에 있던 기업들을 전부 다 끄집어 내왔잖아요, 밖으로. 그러니까 거기 안에 있는 그거와 관련된 제품들이 부족해지겠죠.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러시아하고 무역을 하는 걸 상대적으로 꺼리게 되겠죠. 달러는 말라갈 거고 루블화를 결제하려고 하는데 루블화는 가치가 언제 떨어질지 모르니까 결과적으로 무역에 대해서 과거와 같은 그런 풍부한 무역 현상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결과적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러시아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크라이나한테, 그러니까 푸틴한테는 불리한 상황으로 정치적인 상황이 전개되지 않을까. 러시아 국민들한테는 힘든. 그래서 지난번에 다시 보여드릴까요? 네, 이 차트를 보여드렸죠. 러시아의 물가 상승률. 일단은 90년대처럼 이렇게 막 1000포인트까지 올라갈 수는 없다고 보지만, 여기 있는 그 모라토리움을 선언했을 때처럼 이 물가 상승률이 막 이렇게 급등하는 이런 패턴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지금 현재의 상황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물가 상승률이 계속 올라갈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추세적으로 지금 계속 올라가면서 8%를 찍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물가 상승 압력이 굉장히 세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서방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일단 러시아가 상당히 위험한 존재다라고 하는 건 현재 인지가 됐거든요. 그리고 무모한 행동을 언제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정확히 인지됐기 때문에 서방 입장에서는 전쟁을 통한 혹은 뭐 암살을 통한 러시아에 대한 붕괴나 푸틴에 대한 붕괴를 생각하기보다는 강력한 제재를 통해서 내부적으로 정치적 붕괴를 야기하는 행동을 만들 수 있도록 뭔가 방향을 잡고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 러시아가 정말 상당히 러시아 국민들이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칠 수 있는 지금 속칭 뭐 지옥의 문이 열렸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면 지날수록 러시아 경제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시달릴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 입장에서 놓고 보면 일단 그러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하고 휴전이 이루어지고 러시아에서 일단 장이 열리게 되면 바닥에서 반등해서 튀는 현상을 보이게 될 겁니다. 다만 그게 추세적으로 떨어지기 전으로 회귀하기에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아예 회귀할 수 없거나 이 두 가지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리고 한 가지 골치가 아픈 게 중국을 먼저 말씀을 드려볼까요? 머니투데이 기사입니다. 3월 15일자 기사인데요. 여기 보시면 송지우 기사께서 올리셨는데 이게 중국이 지금 현재 상당히 많이 정부 당국이 패닉에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 오미크론 때문에. 여기 보시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박람회장이랍니다. 광저우 박람회장인데 밀접 접촉자 1명이 여기서 있다는 얘기가 들은 거죠. 그런데 여기 들어온 사람이 한 5만 명 되나 봐요. 여기 보시면 5만 명이 달하는데 여기를 다 막아버렸답니다. 5만 명의 사람을 박람회장에다 가둬놓고 모두 다 PCR 검사를 할 때까지 놔뒀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관람객과 직원 등 4만 9천 명이 대규모 PCR 검사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다 받고 나서 끝났는데 검사를 했는데 검사한 전원이 음성으로 나타났답니다. 사람이 무섭겠죠.
사람이 이런 얘기를 듣고 나면 대규모로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안 가려고 하겠죠.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들 그 코엑스나 이런 데 들어갔는데 거기서 꼼짝만 하고 문을 닫아놓고 그 수만 명인 사람을 다 검사할 때까지 가둬놓으면 사람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최근에 여기 보시면 뭐 주요 도시들 이 여러 가지가 여러 지역들이 지금 확산되면서 봉쇄하거나 이런 것들로 막 바뀌고 있는데 이거는 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좀 불안정하다, 불안하다. 그래서 오늘도 유가가 내려간 이유가 그러니까 중국의 오미크론 상황이 확산되면서 수요가 좀 위축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도 유가 시장에 에너지 시장에 반영됐다고 이제 보도가 나왔거든요. 근데 전 이게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나라도 뒤늦게 오미크론을 엔데믹으로 넘어가는 형태로 받아들이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중국도 어느 시점에선가 이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시진핑의 3년 관련돼서 뭔가 흠집이나 이런 것들을 안 남기기 위해서 오미크론도 지금 계속 제로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불가능할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게 급격한 확산을 거치고 전 세계가 했던 것처럼 중국도 급격한 확산을 거친 다음에 오미크론 상황이 해결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여기저기서 오미크론 확산세가 강해지고 일들이 커지는 것 이런 상황은 엔데믹으로라는 그냥 그 경로를 통과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한 가지 지금 고민스러운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서울신문인데 3월 16일자 기사거든요. 요거는 누가 올리셨냐면 오달란 기자께서 올리셨는데요. 오달란 기자께서 올리셨는데 여기 보시면 이 부분이 가장 파월 의장은 1981년 기준금리를 무려 19%까지 인상한 인플레이션 파이터 폴 볼커 전 연준 의장을 모본다밤으로 정한 듯하다. 그는 지난 3일 상원의원에 출석해가지고 볼커의 뒤를 따르겠냐는 리처드 쉘비 의원의 질문을 받고는 그의 선배를 폭풍 칭찬한 후 폴 볼커를 폭풍 칭찬을 했다는 거죠. 예스라고 답변을 역사의 기록을 남기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폴 볼커를 따르겠다 이런 뜻이죠. 다만 중요한 거는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리는데 폴 볼커를 따라가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따라가는 속도 그 다음에 강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0.2 올린다 그랬죠. 그리고 이 속도나 강도를 시장에서 주식시장에서 받아들이는 정도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액션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미 나와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 데이터를 다시 보여드렸죠. 이 데이터인데요. 이제 1차 오일 쇼크 있을 때가 요 시기죠. 그때 그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급등했다가 요 급등하는 시기에 나스닥은 아래로 계속 깨졌습니다. 그런데 2차 오일 쇼크가 이때 있었거든요. 쭉 올라오면서 물가 상승률이 급등했죠. 그런 부분에 주가는 이때하고는 다르게 일시적 조정 이후에 추세적으로 올라갔습니다. 조정 이후에 추세적으로 올라갔고, 그 다음에 실제로 경기 수축이 발생했죠. 금리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렸거든요. 여기 지금 금리는 없는데 금리 차트 같이 볼까요? 예, 제가 금리 데이터를 다시 넣어서 왔는데요. 금리 데이터는 이 연두색입니다. 빨간색이 물가상승률이고요. 파란색이 나스닥이거든요. 보시면 이 CPI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올리는 거에 맞춰서 금리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렸거든요. 그 사이에 나스닥은 1차 조정 받고 다시 전고점 돌파하고 올라가고 2차 조정 받고 전고점 타고 올라가는데 그 사이에 경기가 수축했습니다. 이 수축 시점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진 정도가 한 20% 정도 됩니다. 나스닥이. 근데 그 조정 거치고 나서 결과적으로 다음번 경기 사이클을 또 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부정적인 상황으로만 주식시장을 쳐다볼 필요는 없다. 이런 상황에서도 반토막이 난 적은 없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일단 감안을 해볼 만합니다. 다만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과거하고 동일하게 움직일지 상황이 변화될지는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다만 이제 계속 말씀드렸듯 경고망동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감안해야 될 것 같고, 그 얘기를 가장 드리는 이유는 과거 패턴이 이런 것들도 있고 인플레이션 압력을 계속 강하게 제공하고 있는 게 이때는 오펙이나 이런 쪽에서 강제적으로 공급을 제약하거나 이런 상황을 보이면서 문제를 야기한 거고, 지금은 그런 형태까지는 아닌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감안해야 될 것 같고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분쟁이 실제로 평화적인 휴전으로 넘어가고, 그래서 상황이 일단 해결되는 상황을 보고, 그리고 오미크론 상황이 전 세계적으로 좀 엔데믹으로 넘어가면서 경제가 돌아가는 부분,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반영돼서 주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좀 쳐다봐야 될 것 같고, 지금 경기 수축과 관련된 시그널은 아직은 경제 측면의 움직임 부분하고 채권 시장의 움직임 부분은 일정 부분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점. 그래서 주식만 세차게 지금 요통치고 있거든요, 원자재 시장하고.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볼 때 경고망동을 하기보다는 상황 모니터링을 좀 더 강화하고 포트폴리오 운용에 대한 그 방향을 결정하는 게 현재로서는 나은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 안 좋은 쪽으로만 몰입하게 되면 잘못된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지금 상황을 보면 전부 다 안 좋은 쪽만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가장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